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미국 LA에 살고 있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제법 이름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며 부족함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재미교포의 삶이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5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는 5살 때 한국에서 끔찍한 사고로 온 가족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먼 친척 이모, 바로 지금의 저희 엄마가 저를 기적처럼 구해내 미국으로 데리고 와 친딸처럼 길러주셨죠. 젊은 시절 했던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로는 아이도 없이 혼자인 제게 어머니와 이 레스토랑이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게 세상의 전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인 친구, 미희였습니다. 저희는 30해 전 22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 역시 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미희가 저희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어느 날 저희는 대화를 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두 사람의 고향이 같았던 겁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제 곁을 지켜주던 미희는 32살이 되던 해에 미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양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기로 한 것이었죠. 공항에서 미희를 배웅하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또래의 유일한 말벗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저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국제전화와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런 미희에게서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내미 시집 간다. 네가 꼭 와서 축하해줘야지. 화면 너머로 청첩장을 흔들어 보이는 미희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년 전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떠나던 친구가 어느새 딸을 결혼시킬 나이가 된 것입니다. 어머 세상에, 벌써? 알았어. 간다 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케 받으러 이 이모가 꼭 가야지.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47년 만에 돌아가는 고국 땅, 그리고 제게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낯선 고향, 그곳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장 소중한 친구의 가장 기쁜 날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전부였던 레스토랑 일을 잠시 뒤로 하고 47년 만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비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47년 만에 밟은 한국 땅의 공기는 어색하고도 낯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국말이 제게는 반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처럼 들려왔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저 멀리서 제 이름을 쓴 팻말을 흔들며 방방 뛰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상통화로 매일같이 보던 얼굴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 강수진! 진짜 너 맞구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미희는 절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친구를 실제로 껴안는 기분은 정말 이상하더군요.
어색함도 잠시 등을 세게 두드리는 친구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야, 나야 왔어? 그래 이 기집애야. 오느라 고생했다. 아휴,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미희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샅샅이 뜯어보며 타박을 놓으면서도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20년 만의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미희의 차를 타고 그녀가 사는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와 생전 처음 보는 가게 간판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 말고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희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제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네 고향인데 어디가 어딘지는 한번 쓱 들러봐야지. 물론 5살 때 기억이 남아있을 리는 없겠지만. 미희의 말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시끌벅적한 시장을 구경해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풍경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저희는 점심으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비우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를 한 바퀴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지들 사이로 유독 손글씨로 쓴 듯한 낡고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빗물에 번진 듯한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영을 찾습니다. 목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김순영,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인 것처럼 가슴 한구석을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읽은 문장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목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제 목덜미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던 작은 점의 감촉이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뭘 그렇게 봐?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미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나 목에 점 있는데... 어머, 정말이네? 에이, 우연이겠지. 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무엇보다 김순영을 찾는다잖니. 넌 강수진이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말고 얼른 가자. 우리 딸 예복 보러 갈 시간 다 됐어. 미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세상에 목에 작은 점 하나 있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발은 시멘트라도 부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그 낡은 전단 앞에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단 아래 적힌 낡은 번호를 한자 한자 힘겹게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루르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희는 야, 너 진짜 거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전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죠. 잠시 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거칠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죠. 저 전단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김순영이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네? 전단 보셨어요?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피곤에 절어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급하고 절박한 음성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목에 점이 있어서요. 전단에 쓰여있는 거랑 똑같은 자리에...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을 헉하고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남자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얼굴만이라도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미친 척하고 끊어버려야 하는데 제 입은 멋대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희는 너 미쳤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걸 혼자 나가려고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일은 저 혼자 마주해야만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신종 사기 수법일지도 모른다고 괜한 호기심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고 몇 번이고 되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저를 약속 장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오랜 세월에 지친 듯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마디가 그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죠.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남자는 제 테이블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목더미를 번갈아 보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제 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혹시 목 좀... 저는 홀린 듯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제 목덜미를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제 목에 있는 작은 점을 확인하는 순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쓰러지더니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남자는 이내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순영이 맞지? 우리 순영이 맞잖아. 얼굴이 엄마랑 똑같아. 우리 순영이 맞지?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물었습니다. 순영이 맞지? 우리 순영이 맞잖아. 어?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순영이라는 낯선 이름과 제 얼굴을 보고 엄마와 똑같다는 알 수 없는 말까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과 몇 분 사이에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사기꾼일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등쳐먹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저 전단지도 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는 울음을 그치고 절 올려다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강수진이지 순영이란 사람 아닙니다.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팔을 뿌리쳤죠. 만지지 마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놀라서. 순영아, 제발 가지마. 오빠 말 좀 들어봐. 내가 네 오빠라고. 그가 오빠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단단히 미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죠. 그만하시죠.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거나 따라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제 모진 말에 남자는 결국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뒤돌아 카페 문을 향해 한 걸음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제 등 뒤에 외쳤습니다. 부모님 화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 과거에 대한 유일한 사실, 엄마가 제게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 너의 가족은 끔찍한 화재 사고로 모두 죽었단다. 그 사실을 이 남자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 절박한 진실을 토해내려는 광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몸에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절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네 엄마, 아니 우리 엄마 아빤 그날보다 며칠 전에 빗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허망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끔찍한 사고라고만 했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김진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울음을 참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불이 난 거야.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였어. 바로 그날 우리 집 가정부였던 그 여자가 널 데리고 사라졌고. 가정부요? 그래, 신명자. 그 여자 이름이 신명자였어. 그 여자가 우리 집 돈 다 훔치고 증거 없애려고 집에 불 지르고 5살이던 널 데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난 그때 학원에서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모든 걸 봤고 그 여자랑 싸우다 머리를 다쳐서 쓰러졌어.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충격받은 어린애의 헛소리라고만 했지. 그렇게 47년이야. 내가 47년을 너 찾아 헤맸어, 순영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명자. 저를 47년간 친딸처럼 길러준 우리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47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내 과거가, 내 기억이, 내 어머니의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 손에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작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색하게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목에는 제 목과 똑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 사진이야. 불타버린 집 잿더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찾아낸 거야. 이거 하나 붙들고 47년을 버텼어. 너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사진 속의 여자아이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 남자는 절 붙잡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전 남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가 47년간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고맙게도 저를 데리러 와준 미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서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다 라며 계속해서 그 남자를 욕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그래요. 미희의 말처럼 그저 사기꾼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속여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던 파렴치한이겠죠?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며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희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미희의 가족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맛있는 저녁을 먹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동안에는 잠시 그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실 소파에 홀로 누워 눈을 감자 어김없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절 보며 울부짖던 그 절박한 얼굴. 우리 순영이 맞지? 라고 묻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것 같던 그 목소리. 그리고 제 손에 쥐어졌던 낡은 흑백 사진 속 여자아이, 그 아이의 목에 있던 작은 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도저히 연기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저 남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나한텐 오빠가 없어. 우리 가족은 모두 사고로 죽었고 나를 구해준 엄마가 계시잖아.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죠. 하나는 그를 미친 사기꾼이라고 소리쳤고 다른 하나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은 화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제가 47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 제 삶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던 그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 그 남자의 얼굴이 김순영이라는 이름이 저를 괴롭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국에 계신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여기 한국은 날씨가 참 좋다. 그래? 우리 딸 가니까 날씨도 좋은가 보네. 친구는 잘 만났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길을 가다 우연히 들은 이름이라는 듯이 제 인생을 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미희가 잘 챙겨줘서 아주 잘 지내. 근데 엄마, 혹시 김순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제 질문이 끝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제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고작 몇 초의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린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무슨요? 잘 못 들었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의 끝자락을 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목소린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한 음성이었죠. 저는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순영, 혹시 아는 이름인가 해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누구 이름인데 그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과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꿰뚫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유일한 가족, 47년간 제게 어머니였던 그 사람이 어쩌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제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47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믿음의 기둥이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과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미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차마 제 입으로 나를 길러준 엄마가 사실은 내 인생을 훔쳐간 범인일지도 몰라 라는 끔찍한 말을 내뱉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그 남자를, 진석 씨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미희 몰래 진석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카페의 공기는 어색함을 넘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석 씨는 초조한 얼굴로 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그 한마디에 진석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김순영이라는 이름 아냐고 물었더니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말을 듣는 진석 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거의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독한 여자가 47년 동안 너를 완벽하게 속여온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절 괴롭혔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저씨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시는 거죠? 47년 동안 대체 뭘 하셨던 거예요? 제 질문은 어쩌면 원망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진석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그의 얼굴은 4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뭘 했냐고? 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사건 직후에 10살짜리 꼬마였던 내가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말했어. 우리 집 가정부가 범인이라고. 그 여자가 내 동생 데리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부모님을 잃은 충격에 헛소리를 하는 불쌍한 놈이라고만 했지. 그 뒤로 보육원에서 살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증거 없는 40년 전 사건을 다시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네가 어딘가에 살아만 있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네가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매년 그 낡은 전단을 붙이는 것뿐이었어.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는 결국 테이블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47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그의 울음소리를 타고 제 가슴으로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고통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 남자는 제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을 훔친 악마였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 말에 진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주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훔쳐간 악마나 다름없는 그 여자, 신명자, 반드시 심판받게 만들 거예요.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는지 진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 남매는 그렇게 슬픔과 분노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진석 씨, 아니 오빠와 헤어져 미희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분노 뒤로 4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미희 가족의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함께 웃고 떠들던 저런 평범한 저녁이. 47년간 내 어머니였던 사람, 나를 업어 키우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내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악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오빠의 눈물과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그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언가가. 저는 오빠에게 연락해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거긴 왜? 가서 직접 봐야겠어요. 47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오빠는 제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낡은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익숙하다는 듯 초조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봤고 저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젊은 경찰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47년 전 사건 기록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요. 화재 사건이었고 실종된 아이가 저인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경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의 50년 전 사건 파일을 찾아달라는 제 요구가 어이없다는 듯이요. 그렇게 오래된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건 번호나 정확한 날짜 아시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인 찾아드리기 힘듭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그 순간 옆에 있던 오빠가 벌떡 일어나 창고에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찾아봐! 찾아보라고! 내가 여기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당신들 그때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지금도 똑같아! 오빠의 격한 반응에 경찰은 당황했고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빠를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제 미국 여권입니다. 강수진. 그리고 이쪽은 김진석 씨. 제 오빠일지도 모르는 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인생에 걸린 문제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경찰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에 있는 자료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1978년 땡땡동 화재 사건. 근데 내용이 거의 없네요. 서류철을 받아드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얇고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 이것이 제 잃어버린 과거의 전부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마주 앉아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망자 김땡철, 박땡희 부부, 사인,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오빠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화재가 아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장에는 며칠 뒤에 일어난 화재 사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발화 원인 불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심장을 멈추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참고인 김진석, 진술. 집안에 있던 가정부 신명자가 불을 지르고 동생 김순영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함. 그리고 그 옆에 담당 형사가 덧붙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호자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태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 낮음. 마지막 장에는 실종 아동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과 함께 김순영 5세 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건 종결,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아동 실종, 미제 사건으로 분류. 서류를 덮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조각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남자의 절규도 제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명백한 국가가 기록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47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제 모든 것을 훔쳐간 악마의 얼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순영아, 괜찮아? 저는 오빠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생존자였고 이제 곧 심판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서류 몇 장이 제 47년의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오빠의 손에서는 지난 세월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47년 전의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고 그 중심에 있는 악마에게 죗값을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옛날에 살던 동네 한번 가보자. 오빠는 제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억에도 없는 내 고향 그리고 오빠에겐 상처로만 남은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은 동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빠가 기억하던 낡은 기와집들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낯선 빌라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에 있던 자리야. 오빠는 어느 빌라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 유년의 추억이 담겨 있어야 할 그곳은 제게 그저 평범한 빌라 건물일 뿐이었죠. 우리는 혹시나 옛날에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경로당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르신들은 낯선 저희를 경계했지만 오빠가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47년 전 화재 사건을 아시는지 묻자 이내 한두 분씩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때 기억나지? 그럼 그 집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아유, 그때 불이 얼마나 크게 났다고. 동네 사람들 다 뛰쳐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 즉
가정부 신명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착하고 싹싹한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정도의 희미한 기억뿐이었죠.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저희를 보던 한 할머니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혹시 박씨 할매 찾아가 보게. 그 양반이 그 집 바로 앞집에 살았고 지금도 거기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먼저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앞집 살던 상철이 아들 진석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오빠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이내 아이고, 하는 탄식과 함께 오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진석이 아니야. 어우,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할머니는 저희를 안으로 들이고는 마치 어제 일처럼 47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차가운 경찰 서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아팠습니다. 너희 부모님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빗길에. 아이고, 그 소식 듣고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울었지. 남은 너희 남매는 어쩌나 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일하던 가정부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그럼 아주 싹싹하고 예쁘장한 젊은 여자였어. 주인 내외한테도 얼마나 깍듯하게 잘했는지 몰라.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가 애들 엄마라도 된 것처럼 너희 둘을 꼭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어.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는 듯 혀를 찼습니다. 특히 불이 나고 나선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그 여자가 순영이 널 품에 안고 뛰쳐나와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제 이 어린 것들을 어찌 키우냐 하면서 세상 떠나가라 울었어. 새까맣게 탄 잿더미 속에서 네 오빠가 실려 나올 땐 기절까지 했다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여자 보고 칭찬했지. 저렇게 주인집을 위하는 충직한 사람이 없다고. 참 착하다고.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경찰 서류는 사실을 기록했지만 할머니의 증언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명자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동네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완벽한 연극을 펼쳤는지를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적인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부모님의 죽음을 이용하고 오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47년의 세월을 훔쳐간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로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습니다. 친남매 관계 확인 검사 맞으시죠? 직원의 무미건조한 질문에 저와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입 안쪽에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긁어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제 47년 인생을 전부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우리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센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저는 강수진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김순영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제 이름마저 잃어버린 미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미희 딸의 결혼 준비를 돕는 척 웃고 떠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진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향해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느새 섬뜩한 괴물로 변해 저를 집어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옥 같던 제 일상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전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47년간 저를 봐온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솔직하게 말해. 혹시 한국에서 누구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났니?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사람. 그 말은 명백히 오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을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졌죠. 전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끊겼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틀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금 인천공항이야. 엄마가 너 걱정돼서 보러 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왔습니다. 제가 김순영이라는 이름을 물어본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직감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직접 날아온 것입니다. 미희와 함께 공항으로 나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엄마가 그냥 와버렸어. 그 따뜻한 품이 이제는 마치 차가운 독사의 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짐은 어딨니? 당장 챙겨서 나랑 호텔로 가자. 미희씨, 그동안 우리 딸 돌봐줘서 고마운데 이제부터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결혼식 전까진 내가 딸아이 건강 챙겨야지. 네? 어머님, 그래도 수진인 저희 집에... 됐어요. 내 딸은 내가 챙겨요. 수진아, 얼른.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미희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저를 미희의 집에서 빼내 자신이 머무는 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시간은 2배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오빠에게 쉽사리 연락을 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오빠가 피를 흘리며 저를 원망하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결에 아니야, 오빠 하는 잠꼬대를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어젯밤에 끙끙 앓던데 악몽이라도 꾼 거야? 잠꼬대도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아닐 거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똑똑히 들었어. 혹시 한국에서 누구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난 거니? 솔직하게 말해. 너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잖아.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어머니의 질문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속을 떠보려는 날카로운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연기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복통이 너무 심하다는 핑계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끓여다 주며 제 곁을 지켰지만 오후에 미희가 어머니, 수진이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바람을 잡아준 덕분에 겨우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검사센터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희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결과지가 담긴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오빠의 손이, 그리고 그 봉투를 바라보는 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침내 새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고 선명한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상기 두 사람은 99.99% 확률로 친남매 관계가 성립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무어라 말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47년 인생은 송두리째 거짓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죠. 내 인생을 훔쳐간 그 여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런 괴물을 47년간 어머니라 부르며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호텔로 향했습니다. 47년간 나를 속여온 그 여자, 내 어머니의 가면을 쓴 악마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4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거운 걸음을 함께 해준 오빠의 얼굴 역시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몸은 좀 어때? 병원에서 뭐래? 그 순간 어머니는 제 뒤에 서 있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니?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어머니를 지나쳐 스위트룸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 수진이,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이런 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사기야. 어머니는 종이를 구겨버릴 듯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오빠가 47년간 묵혀온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거짓말! 조작! 당신 눈엔 내가 안 보여! 47년 전 당신이 불타는 집에서 버리고 나온 10살짜리 꼬마! 내 이름은 김진석이야! 이제 기억나? 이제 순영이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오빠의 절규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오빠를 무시하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 딸. 저 남자 말 믿지 마. 그래, 내가 널 데려온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널 구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47년간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진심으로 사랑으로 키웠어. 넌 내 진짜 딸이야. 내 모든 걸 너한테 가르쳐줬잖아. 레스토랑 일도 네가 다 맡아서 할 수 있게. 넌 나 없이 살 수 있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이나 저를 속여온 그 손길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내 이름은 강수진이 아니야.
제 거부에 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괴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뭐? 이 폐연 망덕한 년. 그래, 내가 널 데려왔다. 어쩔래? 내가 아니었으면 넌 고아원에서 굶어 죽었어. 네 오빠 꼴 좀 봐. 저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누구 덕에 네가 미국에서 이만큼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 그녀의 악다구니는 그녀 스스로 내뱉은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말들을 듣는 순간 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결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내 기억도, 내 인생 전부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내 인생의 은인이 내 진짜 부모님의 죽음을 이용하고 내 오빠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였다는 진실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순영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나의 진짜 이름. 이제 오빠가 있잖아.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오빠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47년간 멈춰있던 우리 남매의 시간이 그렇게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의 통곡이 그친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그날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녹음기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47년 전 10살짜리 아이의 증언을 무시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47년 만에 살아 돌아온 피해자와 명백한 유전자 증거 앞에서 경찰들도 더는 우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우리의 기구한 사연에 혀를 내두르며 함께 분노해줬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조사가 끝난 후 그가 내놓은 결론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당시의 절도, 상해, 방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법이 47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명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한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만 우스운 꼴 될 거라고 했지. 법도 내 편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잊고 얌전히 미국으로 돌아와. 레스토랑 지배인 자리는 비워둘 테니.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이 그녀를 심판할 수 없다면 제가 직접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거짓 제국 위에서 내려주기로 말입니다. 저는 오빠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떠나본 적 없는 오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복수는 우리 남매가 함께 끝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던 미희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그 앞날을 축복해줬습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와중에도 친구의 가장 행복한 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오빠의 여권을 급히 만들어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명자에게는 엄마 말을 듣고 돌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전 먼저 오빠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작은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딸을 연기하며 신명자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통제 아래로 다시 들어간 척 레스토랑에서 착실히 일을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그리고 토요일 밤 저는 신명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LA 교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과 모든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파장은 제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글은 교포사회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새 퍼졌을 폭로글에 대해 신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된 마음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신명자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향했을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자신의 성역으로 만들어 온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신명자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정심을 무기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였죠.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은 무거운 얼굴로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신명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글에 대해 신 권사님께서 직접 해명하시겠습니다. 신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걷어 키운 아이가 어떻게 저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 있는지. 그녀는 47년 전 불길 속에서 어린 아이를 구해내 사랑으로 키웠지만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힘내세요 권사님! 이라고 외치며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교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교회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명자는 저와 오빠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담임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의 손에 직접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죠.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 여러분, 제 진짜 이름은 김순영입니다. 제가 입을 열자 신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제 옆에 서 있는 오빠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인 모두를 향해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서류 뭉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7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제 친오빠입니다. 제 외침에 신명자를 동정하던 교인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제 옆에 서서 신명자를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오빠에게로 쏠렸습니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어도 47년 만에 돌아온 살아있는 혈육의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존경받는 신권사님이라는 명성과 신뢰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허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신명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쫓겨났으며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와 지인들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이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폭풍이 끝난 후 저는 47년간 일했던 레스토랑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신명자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명자는 마지막까지 제게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저는 함께 영원히 돌아올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미희를 만났습니다. 그간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자 미희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해줬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서 정말 다행이야, 순영아.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친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나란히 새겨진 낯선 이름과 빛바랜 사진, 바로 저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무덤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이름으로 47년 만에 첫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순영이에요.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제 제 곁에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오빠와 저를 끝까지 응원해준 친구 미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은 저의 진짜 인생을, 김순영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 길었던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